2019년 8월 8일 새벽 1시 43분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호텔 프런트 직원 곽 씨는 701호에서 걸려온 콜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말을 하는 도중 들리는 말은 닥터, 닥터라는 말. 뭔가 긴급한 상황임을 감지한 곽 씨는 황급히 701호로 이동합니다. 침대와 침대 사이에서 잠자는 어린 딸을 깨우듯 흔들고 있는 남성, 바로 아버지 장 씨였습니다. 이후 양쪽 다리를 잡아 들고 들어올려 물구나무를 세우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10분 후인 1시 56분 119 대원이 도착했지만 아이는 어떠한 미동도 없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딸을 흔들며 절규하는 모습은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주변 모두가 다정한 아버지라 말하는 장씨. 자신의 딸을 끔찍히 아꼈다고 2017년 이혼한 전 부인이자 아이의 친모도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혼을 했지만 1년에 2에서 4차례 정도 휴가를 내어 딸과 단둘이 대한민국, 대만, 일본 등의 여행도 함께 왔었고 주말만 되면 틈틈이 교회로 놀러 다닐 만큼 다정했던 아버지. 그런데 딸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지 단 4일 만에 아이가 사망한 것입니다. 욕조에서 스스로 발을 헛디뎌 익사한 불행한 아이. 딸의 사체에는 특이한 외상은 없었고 장 씨의 휴대폰에도 이상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왔더니 욕조에 떠 있는 걸 발견했다라는 슬픈 말뿐이었죠. 하지만 강서경찰서는 뭔가 이상한 걸 느낍니다. 키 130cm, 몸무게 27kg에 7세 피해 여아, 병력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입국한 이유가 일주일 뒤에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 교류 무용 공연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을 만큼 건강했던 아이가 욕조 크기 159cm, 79cm, 그리고 중요한 건 물이 고작 24cm밖에 안 차있는 욕조에서 익사를 했다는 겁니다. 유족이지만 의심의 끈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밀실의 방이었던 701호,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온 건 장씨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작한 장씨의 수사.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복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씨의 핸드폰엔 어마어마하게 삭제한 내용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가 삭제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살해 계획에 대한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토요 사건 팩트 701호의 밀실의 방 아빠의 살인 계획서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첫 번째 섹션, 경찰의 의심. 분명한 건 다정다감하고 끔찍히 딸을 아끼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걸까요? 2017년 5월 전 부인과 이혼한 장 씨는 동거녀 A 씨를 만나 함께 살게 됩니다. 이혼은 했지만 자신의 친딸인 그 피해 아동을 정성껏 양육하고 이혼 이후에도 계속 함께 다니며 외출 외식 혹은 유치원, 초등학교 행사도 모두 참여했고 정기적으로 여행도 함께 다녔지요. 이 문제에 대해 동거녀 A씨의 불만이 점점점 심해집니다. 2018년 대화 목록을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한테 할 말이 있는데 걔 재수없게 한다는 거 매번 얘기해도 맨날 부정했지. 걔가 바로 그 피해 아동입니다. 동거녀가 보낸 말에 장씨는 나는 그거에 대해 부정하지 않아 라는 답을 합니다. 이에 이런 답장을 보냈지요. 매번 내가 제일 고통스러워할 때 걔가 재수없다는 걸 늘 부정했잖아. 이거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자기도 이걸 이해해야 돼. 내 딸은 맞잖아. 자기 딸이 그렇게 재수없게 하고 있다고. 나의 작은 사과는 어떡할 건데 자기 딸이라는 이유로 걔가 그렇게 재수없게 하는데 받아들이라고?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걔가 재수없어서 잡아먹은 건 우리의 작은 사과, 바로 그 아이, 우리 아이를 죽인 거잖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에 장 씨는 나도 알아. 다 이해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건여와 장 씨는 함께 아이를 갖게 됐었는데 그 아이가 유산하는 모든 책임을 계속적으로 동건여는 바로 그 친딸에게 책임을 물었지요. 그 애 때문에 재수가 없다.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즉 과거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2019년 1월 24일의 대화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를 기만하는 거지. 나는 걔를 보기만 해도 눈에 거슬린다고. 어떻게 자꾸 걔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걔를 이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이었지요. 여러분이 지금 들어보시기에도 예전부터 계속 사이가 안 좋은 모습처럼 보이셨을 겁니다. 2018년, 2019년 초반까지의 대화를 보면 장 씨는 받아주면서도 그래도 우리의 딸이잖아. 내 딸이 어쩔 수 없어. 라는 식의 말이었는데 이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9년 8월 6일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장 씨와 친딸. 서울 강서구 강소로에 있는 모 호텔에 체크인을 했는데요. 그날 저녁, 다음날 저녁인 2019년 8월 7일 저녁 8시 36분 함께 여의도에 유람선을 타러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보냅니다. 강변에 던져 죽여버려. 이런 이야기를 하자 오늘 저녁 호텔 도착하기 전에 필히 성공한다. 반드시 죽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변은 전에도 자세히 봤었어. 배에 탔어. 주변에 CCTV 카메라가 있어서 살해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하자 주변에 카메라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범인이다 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경찰은 또 어떠한 내용 때문에 범인이라 의심을 했던 걸까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딸의 몸 안에서 점출혈이라는 게 발견됩니다. 점출혈이란 일반적 익사에선 거의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언가 꾹 눌렸을 때 피가 몰리는 느낌. 예를 들어 보는 건데요. 이렇게 눌러보면 빨개집니다. 그래서 안에서 점출혈이라고 혈액들이 터지는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터지면 생기는 점점점점점 이런 걸 점출혈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용들이 안에서 확인되었다라는 것이죠. 해서 익사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인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된다라는 부검의의 의견, 법의관의 의견, 법의학 교수들의 의견이 모두 동일합니다. 무언가 다른 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건여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함께 공모를 했고 실행한 계획된 살인이다. 사건 발생 4개월 후인 5월 29일 1심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장 씨는 살인죄의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징역 22년형을 선고하게 됐죠. 그리고 동건여 A씨는 중국에서 따로 검거가 됐습니다. 해서 중국 경찰과 그리고 한국 경찰, 공안과 함께 서로 공유를 하며 양쪽의 관계를 체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양측 다 항소를 해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2심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결과를 뒤집어 버립니다. 장 씨의 살인죄는 무죄입니다. 피해 아동인 7살 여자아이는 혼자서 욕조에서 놀다가 그리고 쓰러져서 그 안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해 기도 안에 물이 들어가 패닉 상태가 왔고 그렇게 잠겨 사망한 사고사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자, 여러분, 한 나이의 죽음, 그리고 그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아버지. 근데 이 죽음에 대해 재판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살인이다. 하나는 무죄, 즉 사고사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저희는 그날의 기록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심의 무죄 판결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분명 장 씨가 보여준 모습은 무죄, 사고사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고 석연찮은 점들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나는 살해할 동기가 없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도 못하는 내가 한국에 와서 다른 사람의 출입도 안 되는 호텔 객실에서 내가 어떻게 딸을 죽이느냐. 이게 바로 장 씨의 이야기였죠. 이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국에서 죽이면 사형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점들이 붙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요,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분명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나는 동거녀 A씨와 헤어졌다. 사건 발생 전이었던 2019년 7월 28일경 그때 헤어졌기 때문에 동거녀와는 공모하지 않았다라는 게 장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사건 발생 당시 그 날짜 전후로도 계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진 좀 보내줘. 좀 살 빠졌네. 걱정된다. 몸 온도 좀 어때? 몸 괜찮아? 이런 말들이 있죠. 심지어는 오후 2시경 사건 발생이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동거녀 A씨 괜찮은지 남동생에게 물어보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르죠. 분명 헤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이 둘의 모습은 헤어졌다라고 보이기가 좀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만 문제였을까요? 그 다음 내용들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8월 6일 오후 9시 55분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입국합니다.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게 되는데요. 좀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 체크인한 그 호텔 8월 6일 날 하루 숙박이었지요. 그런데 8월 7일 12시 40분 숙박을 하루 더 연장합니다. 근데 연장을 하면서 방을 옮겨버렸습니다. 701호로요. 이 내용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6시 21분 호텔을 나가 6시 35분 발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8시 23분 한강 유람선을 탄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보낸 내용들이 있지요. 막 도착했다. 자, 여러분도 물어보고 싶으실 겁니다. 8시 36분 55초 저녁 호텔 도착 전 필히 성공한다.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장 씨의 진술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강에다가 동거녀가 던지라고 해서 달래주는 차원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묻습니다. 그럼 던져 죽이겠다고 한 건 맞느냐? 아, 그건 맞습니다. 7월 28일 날 죽이라고 말했고 유람선을 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안에서 남동생 자체도 만약에 내 누나, 동거녀가 잘못되면 네 친딸이나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그냥 맞춰준 대화였습니다. 성공한다는 말이 그런 거였어요.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법정 진술은 좀 이상하게 됩니다. 동거녀한테 보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걸 동거녀한테 보냈나요? 그거 동거녀 아니면 보낼 사람 없긴 한데 제가 그걸 왜 보냈죠? 이거에 대해 법정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필히 성공한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 아니었느냐? 라고 했을 때 그거 아니에요. 응급실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동거녀가. 그래서 오늘 밤 어려운 난관을 잘 뚫고 나와라 라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진술을 바꿔버립니다. 해서 법정에서도 물어봅니다. 난관이라는 건 그럼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구급 상태가 곧 난관이다. 그래서 그 난관을 잘 헤쳐나온다는 뜻이다. 물론 말이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법정에서 또다시 묻습니다. 호텔 전에 필히 성공한다는 말은 호텔 전에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듣고 싶지 않거나 보고 싶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해서 삭제를 다 해버렸고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분명 검찰 조사에서 얘기했을 땐 살인에 대해서 공모를 먼저 제안을 했고 그냥 옹호해주는 척 했다라고 했던 장 씨가 법정 진술에선 제가 진짜 보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입장으로 변화한 겁니다. 그는 왜 이 입장을 변화해야 됐던 걸까요? 강변은 전에 자세히 봤다. 배에 탔다. 중요한 몇 군데는 카메라가 있다. 이 내용에서 이어서도요. 검찰에서는 달래주는 차원이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말대로면 미리 장소를 봤다는 게 맞느냐라고 했더니 미리 봐온 것도 맞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법정 진술에 가니까 이 내용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실제 카메라가 있는지 보지도 않아서 전 모릅니다. 그냥 달래주려고 한 말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계속 바꿨지요. 검찰 조사에서 이런 질문합니다. 한국에서 아이, 친딸을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했더니 달래주는 차원에서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라고 합니다. 욕조가 있는 호텔을 찾아 호텔에서 딸을 죽이고 익사로 위장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가? 동거녀가 당신에게 라고 했더니 그거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장 씨가 진술합니다. 검찰 조사에서요. 그런데 경찰 조사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호텔 욕조에서 딸을 죽이고 익사로 위장하자라는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검찰이 다시 물어보자 호텔 욕조에서 딸을 죽인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언제 호텔 욕조 이야기를 했는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국에 있을 때도 호텔 욕조에서 피해자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동거녀와 했는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진술만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답답했죠.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일까요?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확인한 새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 아이와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된 동거녀가 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포렌식 복원된 데이터에 확인이 된 부분들이죠. 바로 이 기록문들입니다. 어떻게 죽이고 싶냐? 북경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언제든 오실 수 있으니까 죽일 수 없다. 한국에서 무용대회에 참가할 때 다시 얘기하자라는 답장을 보냅니다. 딸을 어떻게 죽일 거냐라고 물어 장 씨는 이런 답을 합니다. 딸이 배를 타고 싶어해. 중국에서 한국에 가는 배가 있어. 배에서는 손을 쓸 수 있지. 라는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동거녀가 이런 얘기합니다. 배는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까 힘들어. 일단 다시 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8월 7일 위챗 대화 목록에 또 하나 확인되는 게 있었습니다. 동거녀가 장 씨에게 바깥은 감시 카메라가 많아서 호텔 방에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아? 호텔 욕조에서 딸을 죽일 수 있잖아. 아이는 물놀이 좋아하니까 익사로 위장이 가능할 거야. 호텔에 욕조 있어? 라고 물었더니 장 씨가 한국 호텔에는 모두 욕조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 유람선을 탔다. 그게 여러분이 아는 그 내용이었죠. 유람선을 탈 때 죽일 거야 라고 했더니 일단 상황 보고 얘기하자. 안 되면 한강에 가서 죽이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강변에 던져 죽여버려 라고 했더니 강변은 전에 자세히 봤는데 좀 힘들 것 같다. 유람선을 탔다. 한강에 딸을 밀어버릴 수도 있다. 중요한 몇 군데는 카메라가 있다. 지금 딸과 함께 한강 옆길을 거닐고 있다. 오늘 저녁에 호텔 도착하는데 그 전에 꼭 필히 성공하겠다.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위챗을 쓰지 않아 모르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인스타그램 DM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피해자를 살해하면 네가 보낸 최신 메시지 옆에 좋아요 이모티콘을 넣어주겠다. 그리고 이 대화를 나누고 4시간 뒤 아이는 701호 욕조에서 물 24cm가 차있는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을까요?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을 그럼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사고일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 안에는 몇 가지 대목들이 확인되는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 씨가 호텔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까지 약 2시간 반의 시간이 남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분명히 지하철을 타고 잘 왔던 사람이 왜 다시 돌아가는 데선 이렇게 오래 걸렸지? 근데 이에 대해 장 씨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지하철역을 그리고 버스를 어디서 타는지 헷갈려서 헤맸다. 한참 헤매고 있다 결국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와 11시가 넘는 시간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내용대로면 아이를 데리고 한강 주변을 걸었다고 느껴집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 말이죠.
그리고 당시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도 나오게 됩니다. 안에 들어왔던 장씨, 그 이후 갑자기 맥주 한 캔을 들고 밖으로 나와 전화통화도 하고 담배를 피며 1시간 정도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호텔방 안으로 들어온 장씨는 콜을 냈던 거죠. 빨리 의사를 불러달라. 근데 이 안에 좀 이상한 대목들이 보입니다. 첫째, 장씨는 자기가 바깥으로 나갈 때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을 자던 아이가 자기 혼자 갑자기 일어나서 욕조에 물을 받고 욕조에서 물놀이를 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자던 아이가 아빠가 나가는 인기척에 깨서 자기 혼자 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 발견한 것도 장씨였지요. 근데 장씨는 딸아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진술을 제대로 못합니다. 딸아이가 누워있었는지 엎어져 있었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정신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어쨌든 딸아이를 발견하자마자 데리고 와서 밑에 있는 곽씨가 올라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119 대원이 입 안에 호흡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미 강직된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지 좀 시간이 지났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몸에도 시반 형성이 이미 된 상황이었습니다. 시반 형성은 전부 등이었어요. 등 부분이었습니다. 누워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얼굴 부분, 앞쪽 부분에는 그런 점출혈이 생길 이유가 거의 없겠네요. 엎드려 있었으면 피가 몰렸으니까 라고 하겠지만 누워있을 땐 다른 겁니다. 그리고 목 부분에는 희미한 하나의 줄 같은 게 보였습니다. 해서 목을 잡아 눌러 아이를 살해하고 나갔다 들어왔다라고 1심은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의견을 뒤집었습니다. 아이 후두부에 약간의 상처 같은 게 보였고 멍자국이 보였고 그리고 목이 이렇게 된 건 아이가 사망할 때 목이 접혀서 사고를 당해 기절한 상황에서 목이 접혀있는 상황에 생길 수 있는 주름이다. 그런 형태일 수 있다. 즉 사고사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분명한 건 부검 결과 포말, 즉 거품 같은 게 나와 익사는 맞지만 익사에 외력이 들어갔는지의 부분에 대해 1심과 2심이 다르게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황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내연녀, 자신의 동거녀를 어떻게든 설득하기 위해 죽인다라는 말에 옹호하며 있었고 그렇게 우연찮게 시간이 끌어지고 호텔방을 한 번 옮겼습니다. 욕조가 있는 701호로요. 그리고 그날 아이가 하필이면 사망을 했는데 그날 밖에 돌아다닌 시간도 길었고 문자도 보냈고 집안에 들어와 아이가 잔다고 봤는데 혼자 나오자마자 아이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물을 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 사망해버렸습니다. 그걸 발견한 장 씨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죠.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아버지의 모습처럼 보였다. 울부짖는 모습도 있었다. 죽일 이유가 마땅치 않다. 사고사일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건이 사고사라면 장 씨는 정말 억울한 유족이 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친딸을 살해한 범인으로 몰렸을 가능성이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장 씨에게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몇 가지 의문점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분명 헤어졌다고 했지만 거짓이었고 진술을 번복을 했고 아이에 대한 살해를 이야기를 같이 했다는 것. 아이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다면 동거녀를 떨어뜨릴 방법을 생각한 게 아니라 동거녀의 말에 옹호하며 아이가 진짜 그 말대로 사망해버린 것. 본인들이 이야기한 대로 사망됐다는 건 미래를 예측한 문자라는 겁니다. 고유정이 떠오릅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이야기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건, 중국인 그리고 중국인의 딸,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모 혐의가 있었던 동거녀는 어떤 형량을 받을까요? 만약 동거녀가 중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상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 조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CCTV 기록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CCTV 기록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 밖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장 씨가 유리하게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8시 38분에 우리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뭐 주기전 얘기 자꾸 하니까 우리 진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이런 걸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2심 재판부에서 좀 손을 들어준 이유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시 40분에 배에서 내리고 11시 58분 호텔에 들어왔는데 그때 늦게 들어온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그 설명을 했고, 그리고 11시 58분에 들어왔잖아요. 밤. 자, 그러면 밤 11시 58분에 들어와서 아이가 자는 걸 보고 나왔다라고 한 시간이 그 새벽 12시 42분이에요. 그러니까 맥주 한 캔을 들고 방을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12시 43분에 모습이 보여진 게 흡연구역이었어요. 흡연구역에서 막 전화를 하거든요. 한 43분 정도 전화를 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다시 1시 25분에 호텔 로비 의자에 앉아서 또 맥주를 마시면서 핸드폰을 해요. 그러고 있다가 1시 37분에 흡연구역에 또 가서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1시 40분에 엘베를 타서 1시 41분에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객실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장 씨만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이가 사망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발견이 됐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엔 그 변사 처음에 좀 확인이 되면 체크리스트를 과학수사 요원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천장을 보면서 누워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게 됐는데 검찰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얼굴이 잠겨 있었는지, 욕조 안에 다 들어가 있었는지, 좀 나와 있었는지 이것도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냥 뭐라고 했냐면 객실에 들어가다가 화장실 쪽을 무심코 봤는데 욕조 안에서 사람이 보였고 가니까 딸이 욕조에 있었고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게 시간 편차가 좀 있어요. 1시 41분에 객실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전화를 한 게 1시 45분이에요. 1시 45분. 그러니까 이게 상황적으로 봤을 때 너무 놀라서 뭐야 하면서 뭐 일어나 뭐 이런 시간에 대한 부분을 4분 정도 지체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시간적인 게 지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론트 직원이 올라와서 그 다음에 119 대원들이 도착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날의 상황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의심이 가는 많은 내용들은 왜 이들이 먼저 주고받았던 내용대로 아이가 사망했을까요? 그죠? 아이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1박을 더 연장을 했지? 우연치고는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치니까. 예전에 고유정 사건 할 때 판사님이 했던 얘기가 떠올랐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재주가 있는 것 같다. 미래를 예측한 대로 만들어져 버린 거니까. 욕조를 찾아서 방을 이동했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엔 배 안에서 죽이려고 했다가 배를 또 탔잖아. 원래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걸 배를 타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감시 카메라가 많다. 근데 애가 배를 좋아한다 해서 한강 유람선을 탔잖아. 배를 탔다라는 것도 특이해. 근데 욕조 얘기를 했더니 욕조에서 죽은 거예요. 그 욕조하면 뭐 익사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연적인 내용 치고는 너무 필연적으로 엮여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에 대한 문제들이 끼고, 그리고 경찰분들이 진짜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을 사고사로 얘기한 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후두부 쪽에 멍이 있다라는 문제도, 누르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도 되는 건데 애를 눌렀으면은, 그러니까 유추하는 건 이런 쪽이에요. 비구폐색 질식사의 확률을 왜 비구폐색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목을 졸랐다라는 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검찰이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간 게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경부 압박 질식이 아니라 비구폐색 질식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애를 물속에만 넣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빵! 몸 가슴 부분을 눌러서 팡! 그러니까 못 나오게만 한 거지, 그 안에서. 그래서 아이는 목이 접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면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꽝 부딪히고 목은 접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숨을 더 못 쉴 거니까 이 상태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사망했으면 요 라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는 건 아닌 거니까.
이게 너무 세게 누르는 게 아닌 이상 이게 잠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데, 이제 일단 2심 재판부는 경부압박 질식 사로만 보기 힘들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경부압박 질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당시 사건 현장에 대한 모습을 봤을 때가 이런 거지. 아이가 빵 하고 물에 빠졌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당황하다가 결국엔 사망을 했다, 뭐 이런 거죠. 손톱 자국도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끼니까 되게 난해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심증으로는 이상하게 엮이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거 위주로 얘기할 수 있느냐와 심증과 증거 사이의 문제로 낀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해서 과연 혼자서 그렇게 해서 사망할 확률이 얼만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경찰분들은 직감적으로도 이상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재판대에 오른 거냐면 원래는 사고사로 끝날 사건이었어요. 근데 강서경찰서 형사님들이 이상하다고 느낀 거야. 어떻게 애가 저기서 죽어? 그 현장을 봐도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진술을 들어봐도 말이 안 되니까. 저게 말이 되나? 너무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냥 사고사로 넘기기에도. 그래서 그때 당시 형사님도 자기도 딸을 키우지만 7살 된 딸아이가 혼자서 물속에서 놀다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핸드폰에 뭐가 없었지.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판단한 게 이 복원을 한번 해보자 라고 판단했던 거죠. 근데 복원을 해봤는데 이상한 기록들이 나왔고 그 말대로 아이가 사망했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이제 추가가 돼서 한다 건데, 확실한 거는 경부압박 질식 사로만 너무 들어간 게 어쩌면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대로 간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구폐색일 수도 있는데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좀 아쉽다라는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